공정하고 원칙적인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실세라고 불리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협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 전 수석의 법적인 승부는 어떻게 귀결될까요?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반갑지 않은 두 가지 이유,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체를 해명해 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여전히 연구와 협력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공동 연구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어나는 인천에 대형 함정을 배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안전처 기관 운영감사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주요 운용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3,000톤급 대형 함정을 증강, 치안 수요가 많은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하려 했지만 대형 함정이 정박할 때 필요한 수심인 7m를 확보하지 못해 함정 배치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원 측은 인천해경 전용 부두를 준설하거나 인천항 내에 다른 부두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중국 어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미세먼지와 중국 어선에 대한 뉴스까지 우리와 중국 풀어야 할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소나타 등 17만 대 차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리콜 조치는 그동안 다양하게 문제 제기되었던 세타 E엔진 결함 때문인데요.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등 현대기아 자동차의 5개 차종 17만여 대에 대해 실시되는 잦은 리콜은 최근 5년 사이에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번 리콜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K뱅크의 돌풍에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위협받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계좌 사기 피해가 발견됐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필터링과 보안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득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브리핑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예.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76%에 달하고 조사 분석을 좀 해봤더니 대부분이 또 중국에서 온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소송이 실제 승소가 가능할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그 오염 물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손해를 당한 원인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하죠? 네, 아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승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뭐 미리 예방책을 제시한 경우는 또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캐나다와 미국 간에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국경을 인접한 캐나다 재련소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로 인해서 미국의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협약 중재로 캐나다 측에서 미국에 42만 달러를 배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국제법상 국가가 예방 의무를 다 했다면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게 만들어진 거네요. 네네. 그럼 중국이 국가적으로 예방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 원고를 제기한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생기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기점을 해서 이제 그간에 우리 이제 중국과 특히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좀 협상을 좀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정부 당국자 간에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줄지 또는 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막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걸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죠. 사드 보복이라는 피해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또 뭐 이번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그나마 좀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불행 중 다행인데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러시아 또 같이 지금 이제 아,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 미세먼지가 어디 우리나라만 오고 그렇지는 따로 그렇진 않을 않잖아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조금 협력해가지고 좀 다자간 어떤 협상을 해볼 수 있는 막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요즘 하는 태도로 봐서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이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득 변호사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요. 언론에서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짜 뉴스 요즘 정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정말 기사인 줄 알고 클릭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좀 뭔가 이상해요. 근데 사실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 그게 가짜라더라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거든요. 요즘 이렇게 가짜 뉴스가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짜 뉴스가 있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이제 뭐 카더라 통신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과 이제 루머, 악성 루머라고 하는 것도 흑색 선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실 가짜 뉴스는 우리 주변에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시대에 가짜 뉴스라는 부분이 언론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뉴스의 포맷을 가지고 거짓된 사실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뉴스처럼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게 조작된 네.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처럼 알려지게 되는 부분에 따라서 폐해가 있을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요새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가짜 뉴스라고 칭하는 이 형태는 언제부터 우리한테 온 건지 언제쯤 나타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된 것은 이제 작년 10월경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부터 처음에 가짜 뉴스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하던 와중에 가짜뉴스가 점점 증폭돼서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네.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 먼저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되었고 예. 그때는 가짜뉴스에 대한 성질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흥미를 일으키는 뉴스들을 만들어서 네. 그거로 인해 특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됐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극단으로 대립되는 와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가짜 소식,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 대선에서 가짜 뉴스들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공유가 훨씬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대선 기간 미 대선 기간 중에 네. 870만 건의 가짜 뉴스가 있었고 공유가 됐고 네. 진짜 뉴스, 이제 주요 매체 진짜 뉴스는 730만 건이었다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공격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 계속 추적을 해보니 가짜 뉴스가 그럼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소구를 찾아봤더니 네. 그것도 놀랍게도 미국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케도니아에 있는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예. 멀리.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그만 소도시에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또 이 주범들이 10대 청소년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100개 이상 되는 사이트로부터 네. 이런 저런 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짜집기 한 거죠. 아. 해가지고 클린턴이 아니고 저 누군가 네. 트럼프와 관련된 기사로 만들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 목적이 좀 그렇죠. 그 돈이었다는 친구들 거죠.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클린턴을 싫어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트럼프를 지지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야말로 그때 트럼프 굉장히 막말로 굉장히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이제 기사가 뜨면 네. 클릭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트럼프를 무조건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처음에 네. 이 말씀하신 마케도니아 10대 청소년들이 이 가짜 뉴스를 만들 때는 버니 샌더스에 관련된 기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관심과 흥미에서는 클린턴과 맞붙은 트럼프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더 클릭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제목을 트럼프 쪽으로 관련 있는 것처럼 기사를 많이 양산해냈고 그거로 인한 광고 수익으로 이제 오로지 영리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국 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를 국내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영도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각종 사건들이 또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최근에 박사모의 그 정광용 씨에 네. 대한 그 정광용 씨를 비롯해서 박사모로부터 퍼진 가짜 뉴스 하고요. 박사모 회장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강남구청장인 신현희 구청장의 그 카카오톡을 통한 네. 단톡방에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기사, 특히 이제 그 가짜 뉴스를 소칭 이렇게 퍼다 나른 그런 혐의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박사모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이지요? 박사모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일방적인 내용을 뉴스화해서 이제 형식을 뉴스 형식으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면은 네. 실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수 쪽이라고 하는 전체 보수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또 그 근거 없는 비방의 내용들을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뉴스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쉽게 단정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서 박사모 관련 사건 얘기하시면서 또 정광용 이 회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또. 다음 달 대선 있을 때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대선까지. 네, 5월 9일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그건 이제 그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뭐 특별한 사정 없이 아마 계속 미루고 있고 그 사유가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출석 못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지금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해서 아마
뭐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현희 구청장 사건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신현희 구청장의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의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신현희 구청장이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한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주장으로는 전달받은 뉴스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네. 퍼다 날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퍼다 날은 뉴스 말고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종북 좌파다 내지는 그 사람을 찍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신현희 구청장이 직접 만든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본인도 받았다. 네, 본인도 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최초로 그 뉴스를 작성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가짜 뉴스가 결국 생산되게 된 원인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뉴스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없는 거죠. 없죠. 지금 과거에는 예를 들면 뉴스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일방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네. 매체로부터 소비자로 이렇게 일방향이었다면 네. 지금 사실은 SNS 또는 모바일 시대 이렇게 되면서 그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릅니다. 흐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언론 매체가 아닌 데서 만들어진 생산된 뉴스 같은 경우는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무작위로 막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막 생산되는 것이고 네. 또한 그것을 받아보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가 하면 야, 이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정보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만 알고 있다 또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공유한다. 네. 이런 또 이 공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또 유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순식간에 이제 또 빠른 시간에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게 생긴 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등등 이렇게 걸린다면 네. 충분히 이거는 법적 조치 기존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네. 예. 아, 없는 그렇군요. 건 아닙니다. 예. 있긴 있다. 예, 있긴 명예훼손이나 있습니다. 기존의 예, 법들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결국 가짜 뉴스를 없애려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팩트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크 절차가 지금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가짜 뉴스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언론사에서 만드는 기사들은 대부분 가짜 뉴스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좀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 사실관계에서 조금 그러니까 팩트와 좀 다른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문제됐고 또 예를 들면 소송이나 또 법적 절차를 취할 때도 다 그런 문제였지 지금처럼 아예 전혀 가공된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가짜 뉴스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없었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금 얼마 전 미 대선 이후부터 네. 이제 우리 대선까지 연결해 오면서 아마 지금 가짜 뉴스가 굉장히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셜 커머스 사이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뉴스를 생산하진 않고 이렇게 유통시키게 되는 이런 SNS 상의 사이트 운영자들도 가짜 뉴스가 퍼지는데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도 개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퍼지는 것도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서 네.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제3의 기관에서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네. 가짜 뉴스라고 밝혀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거나 이 논란이 되는 얘기다 이런 표시를 한다거나 가짜 뉴스를 판명되면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언론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탈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정당성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게 우리가 가짜란 말이냐 예컨대 이렇게 이제 실제 뉴스를 생산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짜란 말이냐 아니 자기는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퍼지는 거 유통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이렇게 바로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이런 검열을 좀 꼼꼼하게 할 것이다,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프랑스도 대선 앞두고 이런 그 페이스북이 허위 뉴스 차단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네. 구글이 컷오프 시스템 발음이 어렵네요. 컷오프 시스템 이런 걸 좀 시행한다든지 하는 걸 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최근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주로 이제 휴대폰 때문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인데 네. 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화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존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이제 언론 매체 중에서 이런 종이신문 아닌 인터넷 매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포함되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짜 허위 사실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은 공직선거법 등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좀 과도해 보이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 법률은 사실 어느 정도 예. 완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걸 처벌하기 위한 이제 증거 수집의 문제인데 증거 수집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익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만들어진 것도 우리 이제 IT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도 결국 IT 기술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에, 저 진심이에요, 변호사님. 자, 선거 기간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또 배포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이 선거 관련해서는 아마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흑색 선전, 아까 말씀하신 마타도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젊은 층들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매체상에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은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죠.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또 예.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네.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이제 당선을 안 시킬 목적으로 방해할 목적이죠. 예.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방해 목적으로 할 때는 7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한테 유리하게 홍보를 하던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던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 아, 선거가 잘 깨끗하게 참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서 두 분의 어떤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한마디를 써주셨는데 감탄 고토. 네. 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자성어인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저희가 소식을 전할 때도 뉴스를 접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뉴스만 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편에서는 좋은 소식만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폐쇄된 생각 말고 이제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이제 다른 상대방 측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게 골고루 진실이 어떤 것인지 파헤쳐가면서 소식을 접해서 그렇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해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춘불례 사춘입니다. 이 우리가 흔히 출례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말은 춘불례 사춘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봄이 오지 않았는데 춘불례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실제로 봄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봄은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봄이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현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오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생각해서 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봄이 오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봄이 온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물을 좀 꿰뚫어 보자. 이게 이제 우리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대할 때도 혹시 이것이 가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가지고 보신다면 이 가짜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춘불례 사춘을 정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이 사전에 말씀 나누신 건 아닐 텐데 항상 변호사님 두 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일맥상통하는 말씀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제 때문에 예. 일단은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저희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이제 전 국민이 아는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판명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좀 길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계 그레고리 팩 김현성 변호사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대선 후보 그들의 아킬레스건. 대선 후보라 함은 요즘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선 후보별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각 후보들 캠프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짚어서 이렇게 콕콕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검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 예, 후보부터 그래서 봐야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가 지금 그 정당만 하더라도 5개입니다. 그래서 네. 5개 정당이 각 후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도 선언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후보는 지금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쟁점이 가장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 그 후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아킬레스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다섯 가지 쟁점들 먼저 첫 번째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채용할 당시 2006년입니다. 네. 2006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 고용정보원에서 채용할 때에 예. 사이트를 갖다 한 2개 내지 5개 사이트에다가 같이 올립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다 네. 올리고, 그리고 그 기간을 16일에서 보통 뭐 40 며칠까지 예. 긴 장기간 동안 올려놓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놓는데 마침 이때 2016년 11월 30일 날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네. 이때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채용 정보센터 한 군데만 올린 거예요. 한 군데만요? 한 군데만 올렸고 또 그 기간도 예. 원서 접수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6일, 딱 6일만 올린 거예요. 사전 공고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 공고라는 것이죠. 기간도 너무 짧은데요, 예. 6일이면?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혹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은 그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잘못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예. 채용 절차에서는 문제가 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했다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동부에서도 네. 노동부에서도 사실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기관주의라는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또 누굽니까 그 고용정보원장도 예. 인터뷰를 통해서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또 있었잖아요. 예, 두 번째 쟁점인데 변칙 공고죠. 변칙 공고가 혹시 특혜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변칙 공고 어떤 내용이죠? 이제 변칙 공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게 바로 변칙 공고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공고는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15일 전에 이미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6일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5군데, 6군데 뭐 복수의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군데 올리고 네. 이런 것도 이제 공고가 제대로 된 공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칙 공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칙 공고. 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예.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의 그럼 이게 변칙 공고입니다. 문준용 씨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변칙 공고를 한 것 자체가 혹시 네. 특혜 채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 네. 이제 그 고용정보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변칙 공고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용정보원이 2006년 3월달 처음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네. 정규직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그 공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에 한 군데 올리고 그분들 주로 위주로 뽑은 거네요.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공고였다는 것이죠. 그냥 또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응시자가 51명이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43명이 내부 이제 계약직 직원이었고 예. 또 실제로 막 14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그중에 12명이 내부 직원이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2명이 외부 직원이었었어요. 예.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문준용 씨. 문준용 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그래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예.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문 씨 때 이제 우리 문준용 씨한테 무슨 탓을 돌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감사를 한 2007년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에도 특정인을 취업시킬 의도로 그렇게 채용 공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직접적으로 우리 문준용 씨 또는 문재인 뭐 지금 후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예. 그 탓으로 돌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2006년 당시에 민정수석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어렵네요. 예, 네. 예. 자, 세 번째 의혹 한번 볼까요? 내부인을 통해 채용 공고를 미리 그렇습니다. 이게 알았을 수 있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공고 자체 벤치 공고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일간 했고 그것도 인터넷 한 군데만 올려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 내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내부인이 정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젊은 층들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워크넷 한 사이트에만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이트에 매일같이 접속을 할 겁니다. 네. 매일같이 수많은 채용 정보가 올라오고 또 마감이 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느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은 이 워크넷 외에도 각종 취업 사이트에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늘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준용 씨가 그때 하필 그때 어떻게 그 공고를 봤을까? 사실 그때 진짜.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같은 취업을 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채용 공고가 났다. 그것도 발빠르게 전해지거든요. 공정 경쟁을 통해서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직장에 하필이면 아버지, 그렇지. 어머니,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개인은 특별하게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채용 절차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지 못했다. 내가 그 채용 정보를 봤다면 나도 응시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로부터는 그 불공정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의혹 한번 볼까요? 퇴직금 1년 일했는데 3년치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문준용 씨가 근무한 기간을 이제 보면은 네. 그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게 2007년 2월입니다. 네. 2월이고 퇴사가 2010년 1월입니다. 그러면 네, 총 3년 있긴 3년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이제 37개월 정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무 기간 중에 2008년 3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2년간이죠. 예. 3년 중에 약 2년간을 어학연수를 다녀와요. 어학연수를 하면서 휴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은 1년 했는데 3년치 퇴직금 받아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어떨까요? 규정이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정보원의 이제 규정, 인사 규정이 있는데 그걸 보면 휴직 기간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근속 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 형식적 법 위반은 정당하네요. 없는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고용정보원이 2007년, 2011년 감사를 2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랬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문재인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 어떨까요?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그래요? 할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네. 2007년도는 노동부 감사를 한 게 맞고요. 예. 그 맞습니다. 그때는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문준용 씨에 대한 그 의혹을 예. 이제 그 특혜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감사를 했고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확정, 어떤 특혜를 줬다는 확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네. 감사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감사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용정보원장
이제 채용 특혜를 문제 삼아가지고 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씨하고는 관계 없어요. 문씨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문씨와 관계 없는 감사였다는 것이죠. 2011년은 전혀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그냥 감사 다만 이제 받았다라고. 채용 특혜에 대한 감사였던데 네. 대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서 2007년과 11년 두 번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한 후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이야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안철수 보도록 할까요? 후보 얘기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김미경 교수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지금 생명공학이죠. 예. 그래서 거기 전공 교수인데 지금 서울대 교수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의혹을 받느냐면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가 2011년도 6월달, 8월달에 각각 서울대 교수로 정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같은 해. 같은 해에 이런 일이 두달 없었다면서요. 간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특채로 정교수에 채용된 것. 이것 자체가 서울대 역사상 최초라는 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고 예. 이런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 네.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 아까 8월달에 됐다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미경 교수가 그 교수로 채용됐다는 보도가 채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같은 해 4월달에 나옵니다. 채용도 안 미리 됐는데요? 나왔다는 것이죠.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미 내정되고 그냥 뭐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또 특혜 아니냐라고 이제 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특혜 의혹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예. 물론 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 김미경 교수가 실제로 이 전공에 적합한 정교수로 임용될 만한 어떤 자질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까지 그렇군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가? 요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이제 2012년도 서울대 국정감사를 했죠 국회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총장 오연천 총장이었습니다만 그분이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예, 특별한 그런 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없다. 네, 문제는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 채용을 할 때 안철수 후보, 그 당시엔 교수, 안철수 예. 교수의 영향이 없었는가? 예.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때 우리 서울대 그 총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또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 남편 덕에 교수된 거 아니냐라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께서 1차적인 형태의 특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의구심을 남겼는데 그럼 무슨 의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이제 뭐 이상하잖아요. 네. 1차적인 특혜는 있고 2차적인 이차는 특혜는 있고, 있었느냐 뭐 이렇게 3차도 생각할 수 있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법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또는 이제 서울대학교 그 임용 규정에 따라서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정도. 내부 규정을 그렇죠. 위반한 것은 서울대 아닌가? 내부 규정 위반한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정교수로 임용이 된 것이거든요. 예. 정교수로 갔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규정상 정교수로 되기 위해서는 부교수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때 서울대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부교수 경력 이상 5년 이상의 경력은 이렇게 서울대학교 내에서 부교수를 하다가 정교수로 진급할 때 승진할 때 요건이지. 내부에서 올라갈 그렇습니다. 때.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채용해 올 때 특히 원래 외부 교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부에서 채용해 올 때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 관련 경력이 14년 이상이면 기준이 충족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외부 규정, 외부 어떤 채용의 규정에 따른다면은 예.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이 돼 있는 것이죠. 서울대 측에서. 네. 이게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비슷하게 이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보직에 대해서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말씀하신 총장님께서도 법적이나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됐겠죠. 네. 그런데 내부 규정만 딱 맞춰서 했다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그 프레임만 딱 맞춘 것이 아니냐. 국민 정서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답을 하셨을 때 법적, 절차적, 능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자질이 있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뭐 1차적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소지가 보이네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뭐 하나 잡힐 게 없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수를 채용하고 하는 것은 좀 예.
채용할 당시에 이제 그 심사하는 교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판단 여지가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가 내용상 어떻게 뭐 흠기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크게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과거에 이제 쇼물로라는 어떤 법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 최소한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잣대로 됐을 땐 비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 잣대로는 훨씬 더 넓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또 비난의 여지가 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도 법과 도덕의 문제에서 이제 법은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두 분 이제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 홍준표 예. 후보 남아 있거든요. 홍준표 어떤 내용일까요? 예. 후보는 이제 가족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본인한테. 아킬레스건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과거 이제 경남기업이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예.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9월 1일 날 9월 달에 이제 1심이 열렸는데 그때 1심에서 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먼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네. 대통령한테는 그 형사상 소추받지 않을 권리, 불소추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럼 이 형사상 불소추권 때문에 형사소추 내지는 재판을 계속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추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특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행의 결과 유죄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예. 한다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예. 또 상실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 하나씩 따져본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근데 만약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거부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좀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데, 형사상 불소추 받을 특권,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인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좁게 해석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소추되는 것만 소추받지 않을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재임 기간 이전에 그때 소추가 이미 기소가 된 것이라면 네.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때 이제 대통령 그 불소추 특권 자체는 뒤에 재판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형사 재판은 정지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 그 재판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예. 라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내용을 전해 주셨지만 두 네. 분은 각각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시절에 BBK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임기가 시작하게 돼서 당선인 신분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날로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정지해야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 기간이 있었다면은 이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임기를 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 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당선되자마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되면서 대통령 신분에 따른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 민영사상 소추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준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네. 재판이 정지되는 게 그 법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한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형사상 소추의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 문제죠. 그래서 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다수설 내지는 이제 뭐 통설로 볼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 소추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소해가지고 그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추궁하는 것, 요게 형사 소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통해서 책임 추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금지돼 있으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 전제가 수사는 기소라면 그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우리 그 대통령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다수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네. 재임 중에도 바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동안 다수설처럼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네. 헌정사상 없었는데 이 박근혜 이제 우리 대통령 사례를 통해서 형사상 소추 범위 안에 수사는 이제 빠진 거예요, 아예. 이제 그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가능한 것은 수사를 만약 끝에 하지 않으면 우리 이번 사례도 많이 잘 보셨습니다만은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기소는 이제 못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그 전에 기소는 이미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형사소송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추가 기소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물리 해석상 형사소추가 중단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과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의 모습 보기 훈훈합니다. 예,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네, 아, 그렇군요. 예. 두 분을 같이 모시지 말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두 번째 쟁점도 볼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재판이 진행됐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이제 그 결론이 간단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는 순간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직을 수행할 수 없고 바로 퇴직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크게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우리가 아까 이 홍준표 후보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네. 이미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예. 재판이 계속돼 가지고 만약에 재판이 계속돼서 유죄 판결이 나서 1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났다면은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자, 이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의 아킬레스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 가장 정치를 길게 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정치 선배이신 만큼 선배답게 깨끗한 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선 후보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또 한자 쓰셨네요, 변호사님. 자, 이번에는 김현성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의염치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우리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떠받치는 네 가지 이걸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가 바로 예의염치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무엇이냐면 도를 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예라 하고 그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숨기지 말아라. 이제 깨끗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염, 청렴. 그런데 치는 이제 남의 잘못을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염치입니다. 염치. 그래서 염치를 알아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체면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체면을 알고 염치를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그래야만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을 전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경택 변호사님은 네. 저는 좀 길게 써봤는데요. 예.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프랑스 정치학자가 한 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전에서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또 비난,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어떤 정부를 세워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 높은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가슴에 아무래도 정말 확 꽂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네, 잘 들었고요. 자, 두 분 오늘 또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선배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예. 또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두 분 미녀와 함께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이제 잠깐 이제 자꾸 내게 되는 게 있으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신뢰가 기본이 돼서 그것이 좀 잔잔히 흐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와중에 또 리더 내지는 이제 지도자들은 염치를 알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분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장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후보들은 말씀해 주신 예의 염치라는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